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FA컵 결승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는 귄도안이 시작한 지 13초 만에 득점하고 세트피스에서도 득점하면서 맨시티가 2대1로 승리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맨시티는 리그도 조기 우승했고 FA컵도 우승했는데요. 팀 역사상 첫 트래블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승전 경기는 맨시티가 이전 경기들보다 더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시간 대부분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로드리와 존 스톤스의 움직임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했죠. 반대로 맨유는 맨시티를 상대로 경기를 지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맨시티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맨유의 빌드업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맨시티는 최근 3-2-4-1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최전방부터 압박하기보다 라인을 낮추면서 맨시티가 하프라인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때문에 맨시티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전방 압박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4-2-3-1 형태의 2선 라인을 굉장히 좁힌 포지셔닝을 보였습니다. 맨유가 이렇게 위치하면서 마련한 수비 방식은 2선을 좁히면서 상대 투볼란치를 사이에 두고 시티가 양쪽에 있는 스토퍼들에게 볼이 연결될 경우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나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하는데요. 맨유의 2선이 거의 좁은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펩은 전반전에 디아스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아칸지와 워커가 양쪽으로 크게 벌려서 맨유가 좁혀있다가 넓게 나오는 이 거리를 넓게 만들어서 볼의 속도가 빠른 만큼 공간이 더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럼 맨유는 순간적으로 프리해질 미드필더를 남은 두 명이 같이 묻어주는 방식으로 수비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비하는 방식에서 맨유가 압박이 잘 풀렸던 이유는 반대편 윙어가 견제하지 못하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윙어가 좁히면 스토퍼가 볼을 받을 때 맨유는 숫자적으로 밀리진 않지만 맨시티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압박을 풀기도 했습니다. 귄도암과 더브라이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이드로 나오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면서 본인들이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맨시티는 이런 움직임을 이전 경기들부터 자주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사이드로 나오게 되면 윙어나 포워드에게 줄 수 있는 선택지는 나오겠지만 사실상 안으로 좁힌 선택지는 상대에게 차단될 가능성이 높죠. 또 내려와서 볼을 받다 보니 공격 숫자도 하나 없어지고 사이드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파이널 서드에서 발휘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차 떨어지는 점이 맨시티에게는 꽤 골치 아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펩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떠올렸는데요. 투볼란치로 위치하는 로드리와 존 스톤스는 중원에서 기점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만약 귄도안과 더브라이너가 이런 식으로 나와 볼을 소유하면 앞으로 나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격 숫자를 더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간의 스위칭이 이루어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끌려나갔던 미드필더로 인해 2선 공간이 열린 채로 공격이 전개될 수 있었고 반대로 볼을 몰아 전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존 스톤스와 로드리의 터치맵과 히트맵을 보면 로드리가 파이널 서드에서 영향력이 존 스톤스보다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두 선수가 파이널 서드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히트맵을 봐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 흔적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미드필더가 나와서도 존 스톤스가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종방향으로 박스에 침투하는 등 공격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한 부분을 실제 경기 장면들을 참고해서 보면 아칸지와 워커가 양쪽에 위치하죠. 이 장면이 4분 중반대 상황인데 맨유가 수비 진영을 4-2-3-1 형태로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볼이 측면으로 가면 페르난데스가 이동하면서 두 미드필더가 순간 풀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두 선수가 묻어줘야지 숫자 싸움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센터백들 간격이 짧아서 이후에도 공간이나 거리가 크게 안 늘어나는데 이 상황은 27분이 거의 되어가는 상황인데 아칸지가 한 칸 올라와 있으면서 사이드에 위치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맨유의 2선 라인이 좁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나와도
센터백이 충분히 앞으로 전진 패스할 수 있는 시야와 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맨유의 압박을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맨시티의 아예 최후방에서의 빌드업을 보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최후방에서의 빌드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맨유를 비롯한 상대 팀들은 맨시티가 키퍼에게 백패스하는 순간 전방 압박 대응을 갖추는데요. 맨유도 4-2-3-1 형태로 위치할 때 시티는 3-2-4-1 형태로 위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티는 키퍼까지 참여하는 빌드업 형태를 보였습니다. 최후방에서 전환하는 길목에 따라 빈 공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골키퍼가 포지셔닝을 가져가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거의 4-2-4-1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때 후방에서 키퍼를 통해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면 투볼란치로 약간 내려오면서 맨유 선수들이 내려오도록 유도하고 홀란드는 볼을 등을 지면서 키핑해주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투볼란치는 내려오면서 이성 공간을 창출해주고 균도안과 더블라이너도 사이드로 나와서 받을 준비도 하지만 홀란드가 버텨줄 때 접근해주면서 세컨드 볼을 노리는 방식으로 역습 상황을 이어나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인데요. 오르테가가 우측에 껴주고 디아스는 좌측에 위치한 채로 워커와 아칸지는 마치 풀백처럼 위치하죠. 이렇게 빌드업하면서 맨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투볼란치까지 내려오면서 상대가 더 나오길 유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은 앞에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 홀란드가 버텨주고 미드필더를 통해 세컨드 볼을 가져오면 양쪽 사이드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맨유는 어땠을까요? 맨유는 최후방부터 빌드업할 때 쇼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오고 린델로프가 가운데 끼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맨시티가 평소대로 4-2-3-1 형태가 아니라 실바를 올리고 그릴리시를 낮게 위치하면서 애매한 포지셔닝을 잡는 4-3-3 형태로 위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데헤아의 선택지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데헤아가 거의 선택을 롱패스를 선택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기 오르테가와 데헤아의 패스 수치를 단순하게 비교해도 데헤아가 떨어지는 점도 있지만 데헤아가 시도하는 롱패스 수치가 오르테가에 비해 너무 많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데헤아가 짧게 미드필더에게 줘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맨시티가 홀란드나 더블라이너가 채널링을 통해 안으로 좁혀오는 타이밍에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돌려줘도 맨유가 충분히 수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롱패스로 기회를 많이 날린 점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또 페르난데스도 윙어지만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도 수적 우위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데헤아의 선택지가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